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도덕의 숭상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옹벽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옹벽골 주민들은 효와 예, 그리고 사람 간 지켜야 하는 도덕을 수호하는 것에 대단한 진심을 보이는 자들이었지요. 그리하여 옹벽골에는 그 흔한 좀도둑이 들었다는 소리조차 귀할 지경으로 대단히 희한하고도 깨끗한 마을이었습니다. 이러한 옹벽골에는 또한 백리 밖까지도 저명한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태걸로 그는 해마다 만석군의 명패를 놓친 적이 없는 큰 부자였지요. 부불삼세라 하여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 이태걸의 집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몇 대에 걸쳐 2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만석군을 지낸 집안으로 옹벽골에서 2다리로 밟는 땅덩어리는 대부분 이 이태걸의 집안 소유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대지주의자 어마어마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래, 넉삼아. 우리 집에 땔감을 대던 마을 끝자락에 사는 여씨가 이번에 막내 여씨 콘사를 치른다고 하였느냐? 아이고, 얘 나으리.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마을에서 젖동량으로 겨우겨우 키운 딸이라 아주 금지옥엽으로 보살폈던 줄로 압니다요. 우여곡절 끝에 요번에 시집가게 되어 시원섭섭하다고 그 치가 아주 난리 입지요. 그래. 금지옥엽으로 키운 여식의 혼사이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허면 나 역시도 잠자코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여씨가 대던 나무는 늘 질이 좋고 습이 없지 않더냐? 내 집사에게 일러둘 터이니 오늘 중으로 집사에게 전대를 받아 여씨 집에 전달하고 오너라. 경사는 함께 나누어야 하는 법이지. 예이, 나으리.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이처럼 이태걸은 이 마을의 전통인 도덕을 숭상하며 타인과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서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초들의 고열과 피눈물로 제 재산을 불리는 여타 부자들과는 근본부터가 다른 사람이었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곳간을 열고 마을에 들이닥친 보릿고개와 기근을 이겨내며 또한 평소에도 넉넉한 세경을 주고 아랫사람들에게 후한 인심을 베풀었어요. 이로 인해 옹벽골에서의 평판 또한 훌륭하기 그지없는 참된 부자였습니다. 옹벽골의 특별한 성격과 이태걸의 훌륭한 인품 아래 마을은 늘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답니다. 이러한 옹벽골은 또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행하는 길목 중 반드시 지나쳐가야 하는 산자락과 맞물려 있었기에 이곳을 지나가는 선비들이 심심찮게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태걸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드는 과객들과 선비들에 대한 대접을 융숭하게 내어주곤 하였지요.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그들에게 부족한 노자도 주며 옹벽골의 위상과 만석군의 위엄을 뽐내었습니다. 이태걸에게 은혜를 입은 선비들은 과거 시험 이후 따로 찾아와 보은을 하거나 인연을 맺고 교류하며 이태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 빚을 갚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의 숭상에 반하는 유일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태걸의 집에서 장기간 눌러앉아 있던 식객 홍덕이었습니다. 홍덕은 어느 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라며 이태걸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지나가는 과객을 절대 홀대하지 않던 이태걸의 대범한 기질을 이용하여 하루, 이틀, 어느새 1달, 2달 그렇게 이태걸 집의 곳간을 축 내며 나갈 생각도 없이 빈대를 붓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허드렛 일들을 도와주는 신용이나 하면서 밥값을 했다며 늘 고기 반찬 타령을 해대는 것은 덤이요. 보러 간다는 과거 시험의 이야기는 당최 입 밖에 꺼낸 적도 없고 그저 방구석에서 빈둥거리며 책을 들여다보는 둥 마는 둥
도저히 글 공부에 매진하는 선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행동을 일삼을 뿐이었지요. 어허, 아니 여보게, 홍덕. 대체 자네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을 찾는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들어온 지가 벌써 몇 해째인데 어찌 이리도 학업에 소홀하고 또한 품행마저 선비의 위세를 갖추지 않는 것인가? 애당초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는 말이 사실이기는 하였는가? 내 자네를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어 이리 하는 말일세. 홍덕이 식객으로 지내는 시일이 길어질수록 그의 한심함을 보다 못한 이태걸이 그에게 뼈가 실린 조언을 날렸지만 그러거나 말았거나 홍덕은 진지하게 들을 생각이 일절 없어 보였지요. 어이구, 어르신. 좋은 말씀 뼈에 아로 새겨 꼭 간직하겠습니다. 이 홍덕이를 믿고 조금만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요. 저라는 놈도 다 생각이라는 것이 있으니 말입니다. 보통의 사람이었으면 벌써 빗자루로 등짝을 시원하게 찜질한 뒤 홍덕을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겠지만 도덕심을 숭상하는 고을의 전통이자 또한 배포가 남달랐던 이태걸은 차마 그런 모진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이었고 그런 손님에게는 최선을 다한 대접을 하는 것이 만석군의 집안을 지내온 유서 깊은 집안의 장자인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이라 여겼으니까요. 허나 선의의 자비라는 것 또한 사람에 맞게 써야 하는 법. 그러한 이태걸의 자비심은 또 다른 곳에서 사다를 불러오게 되었으니 바로 이태걸의 막내 여식 태성과 홍덕이 그만 눈이 맞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야음을 틈탄 두 사람이 곳간 뒤에 으슥한 곳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던 장면을 그만 청지기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지요. 이 소식이 귀에 들어온 이태걸은 화들짝 놀라 방방 뛰었습니다. 당장 태선을 불러들인 이태걸은 그녀에게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청지기에게 천인공로할 일을 전해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 게냐? 어쩌자고 이런 남부끄러운 짓을. 참으로 내가 제명에 살 수가 없다 이거사. 도대체 어느 틈에 저 홍덕과 정을 통한 것이야? 네가 어찌 이 아비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이런 큰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이태걸의 호통에 태선은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떨어질 뿐이었어요. 이는 모두 홍덕의 유들유들 기름이 잔뜩 끼인 듯한 반반한 얼굴이 화근이었지요. 세상 물정 모르던 온실속의 화초이자 사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던 태선은 그의 천하태평한 태도에 그만 매력을 느껴 남몰래 그와 통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얌전하고 조신하여 그 나이가 되도록 아비의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던 착한 딸이 글쎄 저런 나태하고 무기력한 허울뿐인 선비에게 빠져 아비도 모르게 정을 통했다니 이 일을 알아차린 이태걸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욱 한숨이 나오는 일이 있었으니 정작 사건의 주동자인 홍덕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한 채 여전히 유유자적 될 대로 되라는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일이 이렇게 되어 참으로 송구합니다만 아무튼 어쩌겠습니까? 나이가 찰대로 찬 청춘 남녀가 이리 만나 연을 맺게 되었으니 별 수 없이 부부의 연으로 이어 후사를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어르신께서도 노여움을 푸시고 일단 차근차근 미래를 생각해 보셔야지요. 아니, 뭐라고? 이 이복에 지금 그것이 내 앞에서 뱉을 소리인가? 당장 치도곤을 놓아야 진정 정신을 차리시겠는가? 속에서 천불이 끓는 이태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지만 홍덕은 낯빛 한 점 바뀌지 않은 채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도 정을 나눈 예비 서방이랍시고 태선은 홍덕을 끔찍이도 여겼습니다. 당분간 홍덕과 만나지 말라는 이태걸의 엄포가 있었지만 태선은 이태걸과 하인의 눈을 피해 홍덕과 몰래 비밀서신을 교환하며 그 사랑을 키워갔지요.
홍덕의 됨됨이를 몰라보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선비님, 지금은 아버지께서 노여움이 크셔서 선비님을 홀대하고 계시기는 하오나 분명 선비님의 진심을 알아봐 주실 날이 올 것이라 믿사옵니다. 태선 낭자, 바로 그것이오. 이 몸, 사나이 홍덕의 생각도 틀림없이 그러하지 않겠소? 내 이럴 것이 아니라 뭔가 큰 결단을 내려 조만간 어르신과 결착을 짓도록 할 예정이니 낭자는 아무 걱정일랑 말고 그저 마음을 다치지 않게 잘 추스리고 계셔 주시오. 야음을 틈타 몰래 태선의 방 앞으로 침투한 홍덕과 방문을 빼꼼 열고 미러를 속삭이던 태선은 서로를 애틋하게 그리워하듯 열린 방문 틈으로 손을 맞잡으며 깊은 연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아비의 노릇은 어렵기만 하니 이런 짓도 참으로 못할 짓이로구나. 비록 형편없는 사내라고는 하나 나의 여식이 저리도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아비된 마음으로 어찌 그저 반대만 할 수가 있겠는가. 이태걸은 멀찍이 숨어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늘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두 사람의 사이를 인정해 주기로 거의 마음을 굳힌 상태였지요. 태선과 홍덕은 이미 자신의 눈을 피해 수도 없이 정을 나눴을 것이고 저 나태하고 뻔뻔한 선비를 이미 제 서방으로 점찍은 모양새였으니까요. 그녀를 홍덕과 짝지우지 않고 이대로 홍덕을 내쳐버린다면 너무나 여린 마음을 가진 태선은 반드시 몸져 누울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행여나 이 사실이 밖까지 알려져 도덕을 숭상하는 옹벽골에서 태선의 악소문이 퍼지기라도 하면 창창한 딸아이의 혼삿길을 막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구나.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선뜻 내키지는 않지만 내 저 사내를 사위로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하겠도다. 그렇게 이태걸이 내키지 않은 결심을 굳힌 뒤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덕이 불쑥 이태걸에게 찾아와 뜬금없이 거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간 생산적인 활동이라고는 일절없이 손님방에서 쌀이나 축내던 홍덕이 금전 차용을 부탁하다니 놀라기도 하였거니와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태걸은 조심스럽게 홍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자네 방금 돈이라 하였는가? 느닷없이 돈이라니. 그래 얼마를 원하는 게야? 어디 보자. 이것저것 해서 한 200냥 정도만 빌려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무엇이 200냥? 아니 이 사람이 이태걸이 그간 지켜본 홍덕은 식객으로 살면서 잠도 손님방에서 해결하고 밥도 손님방에서 해결하면서도 정작 과거 준비엔 너무도 소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집 밖에 나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해본 일은 더더욱 있을 리 만무했지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느닷없이 200냥이 필요하다니 이태걸은 갑자기 그가 돈이 필요해진 이유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이복의 홍덕이 대체 자네가 돈을 쓸 데가 어디에 있다고 금전 차용을 하려는 겐가? 게다가 200냥이라니? 자네 200냥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물론입니다. 나으리께서 그간 융숭이도 잘 보살펴주신 덕택으로 아리따운 따님과도 좋은 인연을 맺고 이리도 유유자적 버티며 살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소인도 정신을 좀 차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것이지요. 헛된 과거급제나 꿈꾸며 살기엔 나이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태선 낭자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내가 되려면 슬슬 뭐라도 하나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돈을 좀 융통해 주시면 그걸 미천 삼아 장사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태걸은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그렇게나 한심한 모습만 보이던 게으른 선비가 그나마 할 줄 아는 글공부마저 포기하고 장사라니요. 자신의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저 사고만 치느라 수습에 더 품이 들었던
당최 일이라고는 할 줄도 모르던 서생나불행이가 그 어렵다는 장사를 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 사람아, 장사를 그리 만만히 보는 겐가? 대체 어쩔 심산으로 이리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인가? 답답한 마음의 말은 이렇게 뱉었지만 이태걸의 마음 한편에서는 어쩐지 다행이라는 생각도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자신의 딸인 태성과 미래를 약속하게 될 사위의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사내가 방구석에 틀어박혀 빈둥거리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나마 뭐라도 하려고 움직여주는 모습이 더 반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수건달 선비나불행이를 이토록 오래 데리고 있었던 이태걸의 마음씨가 또 한 번 따뜻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이태걸은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다듬고 자신의 딸이 지내고 있는 방을 향해 고개를 한번 돌려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어흠, 그래. 알겠네. 자네도 가볍게 결정한 일이 아니겠지.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된 자가 오죽이나 답답한 마음이면 장사라는 것을 입에 담았겠는가. 알았네. 알았어. 내 그 돈 자네에게 빌려줌세. 한번 힘닿는 대로 열심히 해보시게나. 이태걸은 홍덕이 이번 기회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태선을 책임져 사내 구실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선선히 돈을 빌려주었지요. 어이쿠 감사합니다 나으리. 반드시 성공해서 이자까지 쳐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으리께 신세진 식사와 잠자리 은혜까지 몽땅 갚겠사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잔뜩 건방을 떨어대는 한심한 홍덕을 바라보며 이태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못내 불안한 마음에 금전을 운반해줄 명목으로 하인 2명을 홍덕에게 붙여주었지요.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선비를 도적이나 사기꾼, 답배들에게서 보호하라는 은밀한 명까지 내려둔 터였습니다. 홍덕은 태선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약조를 남긴 채 하인들과 함께 당당한 걸음으로 이태걸의 집을 나섰습니다. 꼭 성공하셔서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홍덕을 배웅하는 태선의 애타는 목소리를 끝으로 홍덕의 모습은 그렇게 사라졌고 불행하게도 이것이 그의 마지막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밤중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이태걸은 참으로 신기한 꿈을 꾸고 있었지요. 꿈속에서 홍덕이 이태걸의 집 대문 앞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간 고생을 심하게도 했는지 몸도 성치 않게 마르고 초췌해진 데다 그 낯빛이 가히 살아있는 자의 빛깔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복의 홍덕이 도대체 이 몰골이 어찌 이 모양인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너무도 달라진 홍덕의 몰골에 놀란 이태걸이 다가서려는데 홍덕이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일전에 제가 돈을 차용했었지요. 홍덕은 귀신의 씨이기라도 한 사람처럼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답니다. 아니, 1년 전쯤의 이야기 아닌가? 그보다도 자네 정말 괜찮은가?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으리, 제가 빌려갔던 돈을 꼭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갚기는 하겠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든 반드시 갚겠사오니 다만 말미를 봐달라는 뜻이지요.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홍덕은 뭔가 엄청난 사연이 있는 듯 쩔쩔매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돈을 빌려갔을 당시 언제까지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약조를 정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기한을 정해주시면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은 눈물을 터뜨릴 기세로 말을 더듬으며 간절히 읍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이렇다 할 소식도 없던 중 아닌 밤중에 자신을 찾아와 뭔가에 쓰인 듯 벌벌 떨며
빌려간 돈을 갚을 테니 말미와 기한을 정해달라 사정하는 모습이 너무 딱했던 이태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됐네 이 사람아. 보아하니 꽤나 고초를 당한 모양인데 거 200냥쯤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네. 빌려간 돈은 갚지 않아도 아무런 말도 않을 테니 자네 몸이나 제대로 간수하시게. 태선이가 자나깨나 자네의 걱정뿐이야 이 사람아. 이태걸이 선심을 베풀었지만 그 말을 들은 홍덕은 더욱 새파랗게 사색이 된 얼굴로 벌벌 떨며 애원하다시피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지요. 으악, 나으리, 어르신. 아닙니다, 안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부탁입니다. 어르신, 제발 기한을 정해. 그 순간 홍덕이 서 있던 자리에 뒤편이 일렁이더니 알 수 없는 뭔가가 홍덕을 낚아채 더 멀리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이태걸이 홍덕의 이름을 외치려는 순간 그는 꿈에서 깨어났지요. 아니, 이 무슨 해괴한 꿈자리인가? 필시 홍덕, 이자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이 틀림이 없구나.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린 이태걸은 날이 밝는 대로 하인을 시켜 홍덕과 동행했던 하인들에게 전가를 보내었고 한참의 시일이 지난 후 그들이 이태걸의 앞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사달이 벌어진 이후였습니다. 어르신, 면목 없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요. 아니, 자네 지금 무슨 소리인가? 1년 동안이나 제대로 된 연락이 없었기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그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거늘. 대관절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소상히 이야기해보게나. 그러자 하인 하나가 머리를 조아리며 이태걸에게 읍했습니다. 돈을 차용하여 집을 떠난 이후 홍덕 선비님은 장사의 품목을 정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흐름을 지켜보던 중이었습니다. 꽤나 진지하게 시장 조사에 임하기에 저희도 눈에 불을 켜고 선비님에게 접근하려는 수상한 놈들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웬 도깨비 같은 놈과 느닷없이 내기를 벌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놈이 하는 말이 글쎄 자신과 내기를 하여 이기면 판돈으로 내건 200냥의 20배인 4,000냥을 내어줄 것이고 자신에게 지면 홍덕 선비님이 이승에서 진 모든 빚을 자신이 지시하는 방식대로 모두 갚을 때까지 홍덕 선비님의 혼을 노예로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을 노예로 부린다니 수상하기 짝이 없는 요설도 정도가 있지요. 말만 들어도 요사스럽지 않습니까요? 당장에 그런 수상한 내기는 관두시라 이야기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요. 뭐에 홀린 사람 마냥 저희의 말도 듣지 않으시고는 그 길로 저희의 감시망을 피해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리셨습죠.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저작거리뿐만 아니라 이웃고을까지 샅샅이 뒤져가며 찾아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풍문으로는 도깨비같이 우락부락한 사내와 객잔서 내기를 벌이다 크게 패하고서는 그에게 끌려간 한 선비가 있다는 소리만이 돌 뿐 그 누구도 그것이 홍덕 선비님인지 또 어디로 끌려갔다는 것인지를 아는 자는 없질 않겠습니까요? 저희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나으리. 하인들의 보고를 들은 이태걸의 얼굴에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간밤의 꿈에 등장한 홍덕의 모습으로 짐작컨대 필시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예, 뭐라고요? 선비님께서 어찌 되셨다고요? 태선아, 아니, 언제부터 듣고 있었느냐?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숨어서 하인들이 이태걸과 나눈 이야기를 듣고 있던 태선이 홍덕의 비보를 전해 듣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태걸이 태선에게 다가가며 그녀를 위로하려던 바로 그때 태선은 무너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태선아! 이러다가는 딸 자식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든 이태걸은 그날부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홍덕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사람들을 시켜 그의 행방을 찾아 헤맨 지 한 달이 되던 때 옹벽골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폐가에서 홍덕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홍덕은 이태걸이 꿈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
말도 못하게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그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돌아다녔는지, 어떤 연유로 이런 폐가에 홀로 방치되어 있던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초점 잃은 눈으로 숨만 겨우 쉬고 있을 뿐 홍덕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복의 홍덕이 내 말 들리는가? 정신을 좀 차려보게나. 이태걸의 외침에도 홍덕은 묵묵부답, 마치 산송장과 같은 모습이었지요. 버젓이 눈은 뜨고 있었으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홍덕을 데리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온 이태걸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왔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홍덕을 찾았다는 소리에 태선 역시도 그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간호하였지만 홍덕은 좀처럼 깨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던 어느 날 밤, 늦게까지 함께 홍덕의 병세를 살피다 한방에서 잠이 든 태선과 이태걸은 동시에 같은 꿈속의 공간에서 함께 눈을 뜨는 신비롭기 그지없는 일과 맞닥뜨리게 되었지 뭐겠어요. 새카만 어둠의 공간에서 태선과 이태걸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공간 저편에서 도깨비의 형상을 한 사내가 홍덕의 멱살을 쥐고 나타났습니다. 아, 홍덕이 이 사람아. 선비님, 홍덕의 모습을 발견한 이태걸과 태선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홍덕이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르신, 나으리, 제발 기한을! 홍덕의 외침에 이태걸이 잔뜩 긴장한 채 우물쭈물 대답했어요. 아니, 이 사람아. 그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았는가? 헌데 어찌 이러시는가? 으악, 어르신! 아니 됩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필히 기한을 정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어둠 속에서 홍덕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키득거리며 말했지요. 이봐, 선비 양반. 그거 보시라니까. 내 안 된다고 했지? 으악,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조금만 여유를 부탁드립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시간을 더 끌어봐야 더 낭패를 볼 뿐이란 말씀이지. 그러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의 내기대로 선비 양반이 이승에서 진 빚은 내 노예로 지내는 동안 빠짐없이 갚아나가면 되리니까 말이야. 단 돈을 갚을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으니 나에게 오늘 저당 잡혀 빚을 갚아야 되는 시한 역시도 정해둔 기한이 없음은 잘 알고 있겠지? 어디 영겁의 세월 동안 편히 죽지도 못한 채 천천히 내게 시달려 보시라고. 홍덕은 그야말로 온몸에 핏기가 가신 모양새로 하얗게 질려 온갖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의 두툼한 손에 이끌려 천천히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갈 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태걸이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태걸의 뒤에서 태선이 번개처럼 뛰쳐나오며 버럭 고함을 질렀지요. 멈추시오. 제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돈은 따지고 보면 제 미래를 위해 내어주신 돈. 그러니 그 채무의 주체는 바로 나 이태선입니다. 이는 아버님 역시도 동의하는 바이니 홍덕 선비님께 빌려드린 돈을 갚아야 하는 당사자 역시 아버님이 아니라 저이므로 그 돈을 상환받는 것 또한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옳거니! 맞소이다 태선 낭자! 아니 뭐야? 그게 무슨 억지냐? 너 계집, 괜시리 이 일에 끼어들지 말란 말이야. 1년입니다. 1년을 드릴 테니 빌려간 200냥을 반드시 갚으셔요. 자, 이제 기한이 정해졌으니 당신도 선비님의 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겠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이런 육실을 저것이 기어이 지은 죄를 참회할 기한을 정해주다니.
감히 저 인간 계집이 내 계획을 망쳐놓을 줄이야. 태선의 외침에 홍덕은 그제야 살았다는 듯 몹시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고 도깨비 사내는 태선이 끼어드는 바람에 다 잡은 고기를 놓쳤다는 표정으로 잔뜩 얼굴을 구긴 채 홍덕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태선과 이태걸은 동시에 눈을 뜨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대체 어찌하여 이런 요사스러운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너와 함께 겪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기가 힘들 뻔하였구나. 아버님,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한바탕 실감 넘치는 꿈을 함께 꾼 두 사람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한숨 고르기 시작했지요. 그때 밖에서 하인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청지기가 허겁지겁 방 안으로 들어와 외치는 것이었어요. 나으리, 밖으로 좀 나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요. 무슨 일인데 일이 소란인가? 이태걸과 태선이 밖으로 나와 보니 하인 하나가 웬 송아지 한 마리를 붙들고는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랍쇼, 송아지. 우리 집에 어찌 못 보던 송아지가 있는 겐가? 이태걸의 물음에 하인이 난처하다는 얼굴로 답했지요. 그것이 말입니다. 어르신! 글쎄 이놈이 아까 전부터 대문 밖에서 머리로 대문을 두드리며 한사코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발버둥이질 않겠습니까요? 당최 이놈이 어디에서 튀어나와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요. 근방에서는 송아지를 도둑 맞았다는 집도 없거니와 또한 송아지가 도망 나온 집도 없다 하질 않겠습니까? 집도절도 없는 이 천방지축의 송아지가 글쎄 아무리 쫓아내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려고만 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입지요. 하인의 말에 태선이 송아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내 깜짝 놀라며 이태걸에게 외쳤습니다. 아버님, 송아지의 눈을 자세히 살펴보셔요. 분명 홍덕 선비님과 너무도 닮은 느낌입니다. 딸의 믿기 힘든 소리에 이태걸이 송아지에게 다가가 자세히 뜯어보니 과연 그 눈매가 홍덕과 빼다바가 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지요. 홍덕, 설마 자네? 홍덕이라는 이름을 말하자 송아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자신을 알아봐 주었다는 듯 거품을 물고 몸을 들썩이는 것이었지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에 이태걸과 태선은 현기증을 느꼈지만 연속으로 벌어지는 기이한 일에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송아지를 집 안으로 들여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송아지를 홍덕이라 부르며 사람처럼 깍듯하게 대해주었지요. 이태걸의 집으로 들어온 뒤 이 송아지는 밭일이며 쟁기며 수레며 마치 제가 나설 수 있는 일은 모조리 알아보는 듯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우사에 넣고 쉬게 해주려는 낌새라도 보이면 입에 거품을 물고 난동을 부리며 거칠게 우러져치곤 하였어요. 그러다가도 논이나 밭으로 끌고 나가 몸 위에 농기구를 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쉬지도 않고 온몸에 땀을 비오듯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하, 나 원참. 내 평생 이토록 일하고 싶어 난리인 소는 처음 보는구먼. 하인들은 참으로 신기하기만 한 광경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이 송아지가 이태걸의 집에 들어온 지 1년이 되어가던 해 이태걸의 집 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가 문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대문을 두드리던 객손의 외모가 마치 험상궂은 도깨비와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에 머물고 있는 소를 내게 파시오. 도깨비 객손은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와 이태걸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객손을 살펴본 이태걸은 단번에 그가 제 꿈속의 도깨비와 꼭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이 송아지는 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어서 파시오. 200냥 내어드리겠소. 뭐요? 이 200냥 말씀이오? 아니, 송아지 한 마리 값이고는 터무니없이 높은 값인데 어찌 그 값을 치르고 이 송아지를. 아, 글쎄, 잔말 말고 팔 거요, 말 거요. 팔 생각 없다면 나는 돌아가겠소. 그때 마당에서의 소란을 가만히 듣고 있던 태선이 헐레벌떡 밖으로 나와 외쳤습니다. 이 200냥이라고 하셨지요? 팝니다. 팔게요. 팔겠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태선이 소리쳤고 입술을 실룩이며 돌아가려던 도깨비 객소는 태선의 말을 듣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눈썹을 찌푸리는 것이었지요. 그녀 때문에 망쳐버렸다는 듯 험상궂게 쏘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채, 저 망할 계집이 또 좋다가 말았구만. 이윽고 도깨비 객소는 땅바닥에 200냥 엽전다발을 거칠게 집어던지고는 송아지의 고삐를 넘겨받았습니다. 저 계집 덕에 아주 운 좋은 줄이나 아시오, 선비 양반. 다음부터는 처신 똑바로 하시오. 다시는 나 같은 존재와는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겠수다. 에잉, 좋은 건수를 날려먹었구먼. 잔뜩 성을 내며 송아지를 끌고 대문을 나선 도깨비 객소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돌아가는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 길이 없었던 이태걸이 제 딸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니, 태선아. 대체 저자에게 어쩌자고 그 송아지를 판 것이냐? 아버님, 그 도깨비가 송아지의 값으로 치른 금액을 듣고도 모르시겠어요? 200냥, 이 금액이 바로 홍덕 선비님께서 1년 안에 아버님께 갚아야 하는 금액이잖사옵니까? 제가 지정한 상환기한인 1년 안에 빌려준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저 송아지 덕분으로 우리 집으로 들어온 셈이니 이는 바로 송아지의 본체인 홍덕 선비님이 빚을 갚은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즉, 빚을 갚을 수 없도록 만들어 선비님께 걸어두었던 도깨비의 주박이 상환과 함께 풀렸다는 뜻입니다. 이태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탄식을 뱉던 사이 별채의 문이 벌컥 열리며 내내 눈을 뜨고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던 찬송장 홍덕 선비가 마치 저승의 문턱을 밟았다가 돌아온 사람의 모습으로 새파랗게 질려서는 고함을 치며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복의 홍덕이. 이게 무슨 일인가? 자네 드디어 깨어났구만 그래? 선비님, 감사하오. 참으로 감사하오. 태선 낭자. 낭자가 말한 그대로요. 아까 전 그 도깨비에게 내 혼이 담겨있던 송아지를 팔지 않았다면 나는 꼼짝없이 그 송아지 안에 갇혀 도깨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어야 했소. 태선 낭자가 도깨비의 수를 꿰뚫어보는 바람에 그는 툴툴거리며 나를 풀어주고는 제가 사는 세상으로 날아가 버렸지. 낭자가 바로 내 생명의 은인이오. 이리하여 한바탕 요사스럽고도 믿기 힘든 우여곡절의 사달이 지나간 후 홍덕과 태선은 이태걸의 축하 아래 성대히 혼인을 하게 되었고 홍덕은 그야말로 신주단지 모시듯 제 아내 태선을 끔찍이도 위하고 받들며 태선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게 되었답니다. 그 나태하고 한심한 버릇을 단박에 뜯어고쳐 열심히 글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으니 훗날 상당히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여 작게나마 말단관직을 얻게 되었지요. 비로소 태선과 이태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신 웃음꽃이 피어났으니 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은 이후로도 도덕을 저버리는 일 없이 옹벽골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위하며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